사본학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시각, 사고를 확장해보는 시간이죠. CBS 아카데미 숲, 민경식 교수의 우리의 신앙을 다져주는 사본학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우리가 알아서 막 메모도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었는데 두 번째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멋진 강의 또 열어주실 우리 민경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함께 들을 우리 두 분 소개할게요. 우리 박수진 씨, 또 박인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첫 시간 때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 파피루스를 봤잖아요. 네. 정말 오래돼 보이는 파피루스 요한복음 말씀이었었나? 그 장면까지 보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오늘을 기약했는데 오늘 어떤 강의 해주시나요? 오늘 파피루스 좀 더 살펴보고요. 도대체 왜 실수들을 하는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필사자들이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본 게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사본을 씀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가 되어 온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 저는 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주 귀한 고민 하셨습니다. 그 고민을요,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 날 주어지는 답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답이 아니라 내가 평생 고민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읽어낼 것이냐,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 원본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 순간 성경은 우상화가 되고 우리는 문자를 섬기는 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본을 약간 감추신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나름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하나님 만나면 여쭤보고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근데 사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단이 생겨나는 것도 그런 거에서 또 파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모든 이단들이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맨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맞아요. 근데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갑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다빈치 코드 한참 막 문제됐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교회에서는 또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요. 또 그게 영화화돼서 나왔을 때가 아마 2006년도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때 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난리쳤습니다. 막 교회에서 읽지 못하겠어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안 보나요? 보고 되게 찔렸어요, 저.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영화를 보고요, 이래서 보지 못하겠구나. 막 신앙이 흔들리고 도대체 내가 믿는 종교는 뭐냐. 근데 사본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요. 그런 영화가 나오도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빈치 코드와 이 사본과의 관계는요. 나중에 있나요? 나중에 있나요? 이게 있나요? 기대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앞뒷장이죠? 앞이고 이게 뒷장이죠. 그렇죠. 앞뒷장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이고 뒤다 그러면은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뭐 글을 썼는데 뒷장에다가 뭐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에요. 획기적. 당시의 모든 문헌들은요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자, 두루마리 뒷면에 뭐 쓴 거 보셨어요? 아니요. 두루마리는 앞면에다가 씁니다. 근데 이런 책의 형태를 우리가 코덱스, 이런 책이죠.
이거 코덱스 형태의 책이라고 합니다. 네. 코덱스. 네. 코덱스. 이 코덱스 형태의 책이 두루마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혹시 두루마리 쓰시는 분 계세요? 휴지요. 아, 휴지. 예, 휴지 빼고. 휴지는 두루마리예요. 죄송해요. 이 책을 두루마리 형태로 쓰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죠. 청학동에서나 뭐 볼 수 있는. 네. 아, 청학동도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다 코덱스 형태의 책을 씁니다. 아, 그래요? 두루마리가 자동적으로 코덱스로 바뀌게 돼요. 그게 언제냐? 바로, 기원 후 3세기, 4세기경입니다. 네. 기원 후 3세기 전, 그러니까 300년 이전. 그때는요, 3세기, 2세기, 그때는 98%가 두루마리였어요. 네. 코덱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게 4세기로 넘어가면서 코덱스 형태가 점점 많아지고요. 5세기, 6세기 되면서 이제 코덱스 형태가 지배적인 책 형태가 되고요. 두루마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2세기, 3세기에는요. 기독교 문헌들은 거의 다 코덱스 형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코덱스 형태의 책을 만들었다. 문화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코덱스 형태의 책을 굉장히 선호했고 그리고 코덱스 형태의 책을 널리 보급했다. 코덱스 형태의 책을 보급하는데 가장 크게 역할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네. 왜? 기독교 문헌들은 2세기, 3세기에도 거의 코덱스 형태였거든요. 네. 이게 바로 코덱스 형태예요. 네. 앞, 뒤가 있는 거. 그러면은 왜 코덱스가 두루마리보다 좋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코덱스를 선호했던 이유는 뭘까요? 많은 글자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입니다. 네. 용지, 그 비싼 용지를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휴대하기가. 네, 휴대하기가 좋아요. 이거 이렇게 뭐 휴대하기를 뭐 쌓아놓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책 형태, 이렇게 코덱스 형태로 되면 쌓아놓기도 좋고 휴대하기도 좋고 요런 뭐 이 코덱스 형태를 선호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두루마리는 뭐 기술적으로는 뭐 100m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 6m에서 10m. 네. 더 한없이 길게 뭐 이론적이야 만들 수 있지만 뭐 어떻게 그거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막 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덱스는 대개 한 6m에서 10m.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창세기가 다 들어갑니다. 네. 또 뭐 하여튼 구약의 큰 책들이 한 권씩 다 들어가요. 네.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도 큰 예레미야, 뭐 이사야 한 권에 이렇게 하나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소 예언서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두루마리 하나에 들어가요. 그런데 네 복음서가 두루마리 하나 들어가기에는 두루마리가 부적합해요. 네. 그런데 코덱스에는요, 네 복음서가 한 권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예, 그 코덱스 형태는 네 복음서를 한 권에 담기에 적합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또 사용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두루마리 가지고 뭐 5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은 도도도도도 펴만 펴고 딱 자 이제 그럼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도도도도 굉장히 이게 그쵸?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코덱스 형태는 바로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찾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요 2세기, 3세기 굉장히 초기부터 이런 코덱스 형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 어떤 책에 보니까요 기원 후 125년이라고 나옵니다. 기원 후 125년. 근데 이거 125년 이거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이집트 뭐 누가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피라미드 얼마 됐어요? 이게 3,000년 전 거래요. 근데 어떤 가이드가 이거 한테 물어본 거 이거 얼마 됐어요? 이게 3,003년 전 거라고. 3,003년 전이에요. 어떻게 3,000 정확하게 아느냐? 자기가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대요.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빙성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125년이라고 하는 게 말이 그렇게 하는 거지. 대략. 정확하게 125년 그게 아니라 대개 한 120년에서 150년 사이 정도로
추정된다. 그럼 이 4번의 연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힌트를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4번의 연대와 관련해서 힌트 드린 거 기억나세요? 뭐였지? 대문자 4번, 소문자 4번. 네. 대문자는 오래된 거, 소문자는 저 대문자 아니에요? 이건 다 대문자 4번이에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대문자 같아요. 대문자 같아요. 예. 이 대문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선 사이에다가 네. 모든 글자가 들어가면 이건 대문자예요. 네. 소문자는 두 선 사이에 몸통 글자가 들어가고 그 위에 머리 글자가 들어가고 꼬리 글자가 들어가요. 꼬리 부분, 머리 부분, 꼬리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의 D 그러면은 이렇게 몸통이 있지만 여기 위에 네. 머리 부분 있잖아요. G 같은 거면 이렇게 꼬리 부분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머리하고 꼬리가 있으면 이거는 소문자. 소문자. 두 선을 기준으로 거기에 꽉꽉 차게 들어가면은 대문자. 이건 대문자. 그러니까 글자 형태보다도요. 요게 알파예요. 알파. 그렇구나. A 영어 A 해당. 근데 소문자처럼 보이죠? 소문자 같은데 이거 소문자. 근데 이게 대문자예요. 왜냐면은 요 두 라인을 라인 네. 사이에 꽉 차게 들어가 있는 형태.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번의 연대를 얘기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즘에 뭐 탄소 무슨 뭐 방전기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뭐 잘 모릅니다. 물론 그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글자의 형태, 글자의 모양.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요. 예. 되게 극장 포스터라든지 아니 무슨 글씨체 한글 보면 아 저거 1970년대에 맞아요. 나온 네. 포스터다. 네. 아니면 책 표지를 보더라도 저 글씨체 보니까 저건 1990년대쯤. 네네. 이건 2010년대 나온 것 같다. 아니 이건 1950년대다. 뭐 그런 구분이 자동적으로 가능하죠. 네. 이 사본들도 독특한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독특한 글씨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사본마다 그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칙령이라든지 계약서, 날짜가 나오잖아요. 공식 문서처럼. 예, 그 사본들을 날짜가 정확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시대에 독특한 유행하는 글씨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글씨체는 이거는 2세기 전반부 거, 요 글씨체는 4세기 거, 요거는 7세기 거. 그러니까 똑같은 대문자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대문자도 어떤 거는 고딕처럼 돼 있고, 어떤 거는 명조처럼 돼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울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조금씩 다른데 그 시대에 독특한 글씨체가 있더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요. 이런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본이 나오면은 요 글씨체를 보고 이게 언제 글씨체더라 하면서 쭉 그 샘플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거 보니까 야, 요거는 2세기 전반부의 글씨체로구나. 그래서 대개 한 2세기 전반부라고 하면 좀 안전하고요. 좀 더 이렇게 120년에서 150년 사이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좀 지난 시간보다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집트예요. 여기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네. 나일강 이렇게 여기가 하 이집트, 상 이집트라고 그러는데 왜 상 이집트가 여기 밑에가 있느냐? 이게 왜냐면 이제 고도로 보는 거예요. 나일강 여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강이 이렇게 밑으로 점점 밑으로 가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대가 여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 상 이집트, 여기 하 이집트라고 부르는데요. 사해 사본 들어보셨죠? 네. 아마 20세기 기독교라고 하는 교계에 가장 뛰어난, 아니면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발견이라고 한다면 가장 또 충격적인 또 아주 센세이셔널한 발견이다. 그러면은 사해사본을 둘 수 있을 거예요. 사해사본은 1947년이면 지금부터 70년인가요? 60년인가요? 하여튼 70년. 예. 그때 어떤 소년이 우연히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항아리들이 있고 그 항아리 안에 옛날 문서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아주 껌값에 팔아요. 아이고. 근데 이
사해 사본 여기서 발견된 문헌들이 어떤 문헌들이냐? 기원 전에 유대인들의 문헌. 그러니까 구약 성서하고 네. 관련된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사해 사본이에요. 그리고 사진 없으세요? 사진 제가 사해 사본을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왜냐면 오늘의 주제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거기 때문에 요 사진만 나올 거예요. 네. 그냥 구약과 관련된 거죠. 네. 전에는 유대인들의 문헌. 이 낙 한마디는 뭐냐? 낙 한마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꽤 유명한 발굴입니다. 발견. 이거는 요거보다 2년 전이에요. 1945년. 어떤 농부가요. 여기 굉장히 농사 지는데 땅이 메말라 있잖아요. 네. 사본들이 여기서 몇천 년 동안 여기 보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건조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겁니다. 요 낙 한마디에서 이 농부가요, 천연 비료를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깊이 파면은 뭔가 좀 나오겠거니. 젖은 땅, 천연 비료 같은 게 있어서 깊이 파는데 거기서 13개의 코덱스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원 후의 작품들이고요. 흔히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영지주의 외경 문헌들, 도마복음이라든지, 마리아복음이라든지, 빌립복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대량으로 발견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다 그러면 흔히 요거하고 요거 얘기하는데요. 옥시링쿠스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옥시링쿠스 얘기를 좀 하려고.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예,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옥시링쿠스가 학계도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과 관련되어 있고 이거는 신약 외경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신약 정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본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여전히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이 본문 비평이다 보니까 옥시링쿠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성경을 이 워딩을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 이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시링쿠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게 되는데 물론 옥시링쿠스는 얘네보다 한 50년 전이에요. 1896년, 97년 겨울에 그랜펠하고 헌트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랜펠이고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두 사람이요. 옥시링쿠스를 우리가 파보자.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옥시링쿠스를 가서 팔라 그랬더니 거기 왜 하필 옥시링쿠스냐? 요 지역이 기독교의 옛날 중심지였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그 당시에는요.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도 많았고 교회도 많았고 굉장히 기독교의 중심. 여기 파면은 굉장히 많은 뭔가 나올 것이다. 주로 어디를 파면 좋을까요? 수도원이 있던데. 수도원이 있던 자리. 또 뭐 무덤. 그런데 파면 뭐가 나오겠죠. 그런데 팔러 갔는데 이미 다 도굴됐어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어디를 팔까? 자 보니까 외곽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한번 파보자. 여기가 쓰레기 더미예요. 저 마을 보이죠 뒤에. 옥시링쿠스 쓰레기 더미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한 수백 명 고용해가지고 파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요 문서들이 영국에 보관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이때 발견이 돼요. 100년이 지났죠. 지금 120년 정도 됐죠.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런 낱장 문서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여기 옥시링쿠스에서 나온 사본들이 지금 옥스포드에 가 있는데요. 제가 요 사본들을 보러 갔어요. 어디 자료에 보니까 다 애쉬몰리언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없어요. 어디 갔느냐? 바로 옆에
secular library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독되기 전에는 박물관에 있다가 해독이 되면은 이제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서관으로. 그래서 지금 요 해독된 것들은 도서관에 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 그게 주워가지고 많이 나왔나 봐요, 그 땅에서. 엄청 나왔는데 지금 120년이 지났는데 일부만 해독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한 5천 조각 정도 사본들이 5천 조각 정도가 해독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 얼마나 있냐 앞으로 얼마나 더 연구해야 되냐. 전체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그 사이즈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감은 있죠. 네. 이게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연구해야 돼요? 1000년.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1000년을 더 할 일이 있어요.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네요. 네, 오래 살았습니다. 네. 세상에. 이게 바로 옥스링크에서 발견된 두 번째 사본이에요. 근데 성경 사본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 발견된 거는요, 외경 가운데 도마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본 조각이 발견됐고, 요게 두 번째 발견된 조각인데, 우연히 이게 성경 사본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문헌들이 성경 사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작 성경 사본이 한 1% 정도 됩니다. 산술적으로. 100개 가운데 하나 정도. 나머지는 일반 그냥 뭐 영수증 아니면 계약서 그런 뭐 그런 거 하다가 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성경 사본은 한 1%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두 번째로 발견된 사본인데 성경 사본이었어요. 마태복음의 일부입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죠. 이렇게 찢어지고 뭐 여기 막 다 이렇게 아마 해지고 뭐 삭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요것을 재구성하는 게 사본학자들 또 본문비평학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울란바토르 가보신 분 계세요? 울란바토르. 몽골. 저는 몽골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몽골 성경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느라고 컨설팅. 몽골어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영어로. 네, 그 사람들도 영어로. 네, 저는 몽골어는 못합니다. 근데 몽골에 울란바토르 갔더니요, 이태준 의사 기념공원이 있는 거예요. 몽골 국기하고 태극기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가 어딘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저렇게 붙어 있을까? 가서 봤더니 이태준 의사 기념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나 봤더니 비석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쭉 뭐 읽어보다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2월에 in February 2월 1921년 2월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8. 겨우 38의 나이에 he was killed. 살해당합니다. 야, 이제 비참한, 근데 다음을 보려고 그랬더니. 그러네. 바이.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 그래서 요거 재구성하는 게 바로 제 직업입니다. 범인을 밝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제가 범인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밝히셨나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왠지 뭔가 그의 무덤은 제페니즈 어쩌고저쩌고 같은. 그의 무덤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다행히 뒤에 보니까 우리말로 돼 있어요. 1921년 2월 당시 38세 나왔죠? 아까 러시아 백군. 바이 누구예요?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군에 의하여 피살당하니. 요걸 못 지웠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다시 누구라고요? 아까 바이 누구예요? 러시아 백군에 의해서 피살당했어요.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군. 자, 이거 여기 안 들어가요.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군. By Russian White Army, which had close connection with Japanese government. 뭐 이렇게 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뭐가 자세히 보세요. 여기 크게 보니까 아까 제가 소문자 얘기했죠. 소문자는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던가 꼬리가 있던가 아니면 몸통만 있던가. 자, 보세요. 이거는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B 같아요. 그렇죠? 이건 Y 같아요. 꼬리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by Russian White Army, 러시아 백군. 근데 거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자 같아요. 네. 정말. 네. 네. 그 by Japan이냐? 재팬 쓰려고 했더니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여기까지. 재팬이즈? 네. by Japanese.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왔을까? soldiers. 네, 일본군이구나.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I. 요겁니다, 요거. 요게 by Japanese soldiers. 요걸 집어넣으니까 거의 빈 공간에 얼추 맞아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글씨는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추리를. 요 정도쯤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한글로 된 뒷면이 있었잖아요. 네. 비문에. 요거는 우리가 그 기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게 노훔 테스타멘tum 그렇게 그 성경입니다. 이거 원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본 아닙니다, 이거는. 사본이에요. 아니요, 사본 아니죠. 인쇄본이죠. 네, 사본은 손으로 베껴 쓴 거. 그 사본들을 일일이 읽고 연구해가지고 원본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 본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원본은 아니지만 가설적 원본. 네. 그러니까 원본의 역할은, 우리나라 대한성경에도 요거를 번역해서 성경 번역해서 보급하잖아요. 미국도 독일도 다 이거 번역해가지고 출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잠정적으로 이게 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본문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본문이 딱 이 점과 선에 딱 맞아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 본문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점과 선에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러면서 다른 사본들에는 어떻게 돼 있나? 다른 전통의 사본들은 다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들을 혹시나 하고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게 점과 선이 딱 맞아 들어가면 여기는 이 다른 전통의 요 본문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요게 복원되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순식간에 봅니다. 이렇게. 오. 식간이네. 제가 요거는요 아까 기름종이 말씀하셨죠. 네. 그 기름종이는 아니고 지금 이제 훨씬 더 과학적인 방법을 하지만 옛날에 제가 요거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굉장히 수동적인 미개한 방식으로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 HWP라 그러나요? 왜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찬양할 때 OHP. OHP.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불안해 내가.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렇죠. 네. 네. OHP. 네, OHP 아시죠? OHP 필름 아시죠? 이렇게 네. 투명한 거. 그거를 요 사본에다가 그대로 얹어 놓는 거예요. 와. 그리고 요 사본의 글씨를 똑같이 흉내내가지고요. 이 펜 두께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부분만 그대로 썼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거를요, 복사기에 넣고 수십 장 복사를 합니다. 50장, 100장 복사하는 거 한 번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딱 맞춰보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과 선에 딱 들어맞는 글자들이 딱 채워집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게 재구성된 네. 본문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보셨지만 이거 하려면은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이것만 하면은 요거 하나 진짜요. 나오는 겁니다. 교수님 퍼즐 좋아하세요? 아니요, 이것도 힘들어요. 퍼즐까지 할 시간 없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서요. 요거는 또 다른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요거는. 데칼코마니. 네. 요거는, 37번, 파피루스 37번 사본인데요. 이건 3세기, 4세기의 것, 대개 300년 전후의 것으로 보면 되는데, 요게 사실은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요게 끝에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워 넣어야지
이렇게 돌려서 네. 껴넣으면 여기 딱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밀렸어요. 네.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재구성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 쏙 들어갔죠? 네. 여기 밑에 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동했죠? 그래서 본문을 쭉 맞춰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여기도 참 재밌는 그런, 실수가, 필사자의 실수가, 네.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 체포당할 때 누가 와서 키스합니까? 유다. 왜 키스할까요? 사인. 신호를 왜 보내주는 사인? 거. 누군지 지목해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왜 사인해줘야 돼? 그냥 잡아가면 되지. 다 알 텐데. 글쎄. 사실은 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예. 얼굴을. 왜 몰랐느냐? 우리 100여 년 전에, 19세기 말.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왕. 왕. 고종. 고종이 변복하고 저작거리로 나갑니다.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종이다. 알아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그러네. 만약에 내가 고종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혼날 거야. 이렇게. 요즘엔 SNS 탁 찍어가지고 바로 이제 네, 좋아요 누를 텐데. 예.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사람이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막 횃불 들고 몽도 들고 예수 잡아라, 우와 예수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싹 도망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야 너 예수지 아니죠? 저 베드로인데요. 그래 너 예수지 아까 봤더니 아까 그 사람이 예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예수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탁 잡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입 맞추는 거는 오늘날 스승하고 제자하고 입 맞추면은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냐면 이상한 방식으로 인사하면은, 얘가 도대체 왜 그래?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늘 하던 대로, 야, 내가 가면은 늘 선생님한테 인사하거든. 이렇게 입 맞추고 인사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 맞추고 나니까 예수 잡아라! 해가지고 우럭 가가지고 잡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이거를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필사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 전문 필사가들에게 의뢰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고, 네. 그나마 이 공동체에서 그나마 그 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 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베끼는데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대로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딱 읽고 좀 글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다시 대본을 보고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다시 보고 여기까지 썼구나. 그럼 유다가 왔다. 이런 식으로 쭉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를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다 이제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말하였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서 말하였다까지 하고 봤는데 일로 눈이 가야 되는데요. 잘못해서 일로 눈이 간 거예요. 뭔지 네. 그래서 그다음 여기부터 베끼겠죠.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빠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서 말했다.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이런. 이거 전혀 문맥이 전혀 이게 잘못된 이상한 그런 실수가 나오지만 이게 현상이에요. 이 사본들이 다 이런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는 사본들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다가요 잘못했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옆에 필사자들은 다 그렇게 필사하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아까 파피루스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실수입니다.
요게 이제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쯤 발표된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되기는 120년 전에, 발표되기는 한 20년 전에,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묵혀 있다가 발표된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묵혀요? 빨리빨리 찾는 대로 하면 되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속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 거 다 알았다 이거지. 거기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위해서 뭐 연구원 100명, 1000명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자기네 재산이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책 한 권 발표하고 또 야금야금 연구해가지고 해독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한 권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20년째 우려목 앞으로 1000년 그러게 1000년 남았네. 더 남았네. 예, 요것도 재밌어요. 요거 보니까 옥시링쿠스 사본으로는 2683번째 나온 게 요거고요. 4405번째 나온 게 요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나왔는데요. 이게 1968년인가 나옵니다. 한 30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온 다음에. 그 30년 뒤에 요거 연구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씨체인데 이게 어디 있더라? 어디 있었지? 나중에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글씨체가. 그리고 같은 책의 일부인가 봤는데 같은 책 정도가 아니라 같은 페이지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페이지는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하고 여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보통 우리가 버릴 때 잃어버리잖아.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혀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런 데가 사가가지고 여기 떨어져 나가고 여기 떨어져 나가고 요것만 지금 발견됐는데 나중에 언젠지는 모릅니다. 10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언젠가는 여기 부분도 발견될 수 있다. 저 찾는 거 진짜 하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오늘은 제가 사실은 요 파피루스 104번이 얼마나 우리 성경 본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손바닥 안에들은 조금만 요만해요. 5cm, 7cm.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 성경 본문 재구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아쉬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너무 다음 죄송하죠. 주에 그러니까. To be continued.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진짜 몰입할 만하면 그냥 기대하게 하고 다음 시간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본학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던 분야고 호기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시간 갈 때마다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인디애나 영화를 존스 보고 이런 있는 거. 것 같아요. 인디애나 존스. 그 영화사에서 혹시 이렇게 아무 얘기 없어요. 요청이 없어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신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다음 주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그럼 또 공부하게 되나요? 다음 주에 요 사본도 보겠지만요. 굉장히 이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본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본은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원본을 정하느냐. 그러니까 원본을 정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원본의 워딩이었다고 추정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 근거가 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경식 교수의 우리의 신앙을 다져주는 사본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글씨가 그래 보이네요, 또. 요거는 앞면이고 요게 뒷면이에요. 뒷면이